존경하는 국무위원님 그리고 관계한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역 장교로서 모든 국군 장병에 대해 경의와 감사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거울이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국방안보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국방장관님, 예. 제가 드린 질문서를 보셨죠? 예, 봤습니다. 440년 전에 일본의 운명을 바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575년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던 나게다 신겐의 창과 칼로 무장한 기마병과 새로운 무기인 총으로 무장한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와 이에야스군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새로운 무기의 출현이 일본의 전국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17년 뒤에 이 총이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1798년 나폴레옹은 장거리 대포로 무장한 채 이집트군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이집트를 수비하고 있던 최정예 부대는 맘무르크라고 부르는 장기병이었습니다. 전투 시작하자마자 전멸당했습니다. 120년 전 1895년 청일전쟁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 중국의 전략가들이 왜 우리는 120년 전 일본에 졌을까 하는 전략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이 우리는 원양 함대를 가지지 못했다. 우리가 원양 함대를 가졌다면 일본군이 중국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황해에서 경멸해서 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일본의 우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국 간섭이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중요 전략 지휘관들도 다 알고 계시겠죠? 예,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본이 피를 흘려서 청나라와 싸워서 점령한 그 땅을 러시아와 독일과 영국의 간섭으로 뺏겨버렸습니다. 다 잡았던 고기를 놓쳐버린 거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의 수뇌부들은 어떻게 대응했을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린 그 안타까움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과 일본의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전투력을, 특히 해군력을 길러서 러시아와 또 결전을 하고,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이렇게 근대화를 과정을 걷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하야마시 남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굴복한 이유는 러시아의 해군을 제압할 군함이 없었기 때문에 굴복했다. 일본은 총력을 기울여서 러시아에 대항할 군함을 건조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체제도 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905년 드디어 결전의 시기가 닥쳤습니다. 도저헤이 하치로를 해군 참모총장으로 하는 그 부대는 스시마 해협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결국 한반도에 식민지화를 고착화시켰습니다. 다음 장 보내주시죠. 2003년도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현역으로 계셨을 테니까. 예. 그때 사담 후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내셔널 가드 2,000대로 무장한 탱크 부대는 단 한 명의 미군 부대도 상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어떻게 어디에서 공격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사막의 폭풍작전을 통해서 우세한 공군력으로 러시아의 지휘 통제 통신망 또 기동부대 이런 것들을 격파하고 나중에 보병은 그냥 진군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그런 전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세인은 사우디와 협력을 맺어서 사우디 내에 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사우디 밖에 있는 홍해에서 사거리 700km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이라크의 지상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결론에 도달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을 미사일로 공격할 우려가 있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했을 때 우리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원칙에 의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장관님의 어깨에 걸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했을 때 우리는 단계별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만약에 핵을 장착, 앞으로 핵이 무기화되어서 핵을 장착하는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면 사전에 선제 타격으로 파괴시키는 그러한 대응책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발사된 미사일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서 초기에 필수적인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한미 동맹으로 미사일 대응 작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초반에 사관학교를 다니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4년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었다고 기억됩니까? 4년 동안 제가 학교 다니면서 들은 말은 조국의 미래가 조국의 안위가 너희들의 어깨 위에 있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주국방이라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까? 자주국방이라는 말도 당시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대한민국이 지켜야 되겠죠? 예,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는 소위 킬체인이라 해가지고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탐지해가지고 폭파하는 단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KAMD라 해서 하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 전문가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소위 고고도 미사일 파괴 수단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도 제안한 바 있죠. 용어를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면 하층 단계, 종말 단계 하층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 하층뿐 아니라 상층 방어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는 2020년대 중반까지 종말 단계 하층 방어에 중첩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 목표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LSAM이라고 하는 현재의 팩2, 팩3보다 고도가 높은 고도에서 정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와 국방과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주요 정책 입안자들은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해야 된다. 2013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가장 당면한 또 위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야시 남작이 결의를 다졌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방산 비리 관련입니다. 저 앞에 떠 있는데 보면 리볼빙 도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19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역한 군인들이 방산업체로 재취업을 해가지고 현역 군인들과 퇴역 군인들과 방산업체들의 비리를 도대체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비리의 권위를 단칼에 베어버린 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면 혹시 맥나마라 장관을 말씀하시나 싶습니다. 그 고리를 단칼에 베어버린 분은 육군 장군 출신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방산 비리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사업청에 있는 방산 업무를, 무기 획득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공무원하고 군인하고 반반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 더 그 전에 몇 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현재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은 폐쇄형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대위 소령쯤 돼서 방사청에 들어가면 네. 현재로서는 계급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께서? 제가 그 방사청이 개청된 지가 이제 8년인데 네. 소령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한 4,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은 방산비리는 상당히 제어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방사청에 보임을 받고 전역하는 기간이 6년이 채 안 됩니다. 모든 사람, 군인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앞날이 보이지 않게 되면 절망을 하게 되겠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예. 방사청으로 보임된 소령, 중령, 대령들의 승진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승진은 육군 장교를 예를 들면 육군의 평균 진급률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 또는 진급률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군의 진급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 비율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 비율이 출신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제일 많이 진급하는 출신이 한 50%, 55%, 또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20, 30% 이렇게. 그렇다면 방사청에 근무하는 중령들의 진급은 일반 비율에 비해서 5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자, 여기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방사청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전문 기술과 또 미래에 대한 장래가 보장이 돼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퇴로가 없습니다. 퇴로가 없으니까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이용골 방사청장님. 네. 지금 청장께서는 장관님보다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들의 고뇌와 슬픔과 고통과 불안을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방사청 직원들을 하고 조금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청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무기 획득 인력은 전문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수가 주어져야 돼요. 사냥개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합니다. 비리에 노출된 사람들을 일반인하고 똑같이 취급하고도 비리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비를 흠뻑 맞고도 나는 젖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기존 체제로는요, 방산비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성인군가도 3일을 굶게 되면 담장을 넘게 돼 있죠. 아까 장관님께서 방사청 구조를 지금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비리에 노출되어 있을까? 왜 그 사람들은 그러한 리스크를 테이크할까? 그 점을 청장님이나 장관님께서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기무사령관이 와서 기무요원들, 방사청에 출입하는 기무요원들을 다 교체하겠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왜 교체합니까? 그 사람들이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비리에 연루된 적은 없는데 임무를 게을리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마도 방산비리가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그 문제를 보고 또 좀 더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방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미사일 방어 체계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전력 증강 또 방위사업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방위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생계형이라는 그런 말을 잘 듣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방사청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전문성의 요체는 현역에서 근무하다가 조기에 전역하는 장교들이 다시 그 전문성을 그 방사청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인력 관리나 인사 관리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